전라남도 해변 마을, 바닷바람이 유난히 차갑던 초겨울의 오후였다. 하늘은 무거운 잿빛을 머금고 있었고 먼 바다 너머에서는 굵은 파도 소리가 느릿하게 밀려왔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집, 그 안에서 작은 숟가락 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울리고 있었다. 한병철은 말없이 앉아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손끝은 떨렸고 담배 연기는 천장으로 곱게 뻗었다. 그의 아내 이미숙은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마른 손으로 찻잔을 쥔 채 입술은 말라 있었고 눈빛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장대식. 하얀 셔츠에 검은 외투를 걸친 중년 남성으로 얼굴에는 얄밉게도 항상 웃음기가 맴돌았다. 그는 동네에서 잘 알려진 건축 자재상 사장이며 동시에 불법 고리대 금업자였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3천만 원, 벌써 3달째 연체 중이잖아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장대식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미숙을 향해 눈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지은 양, 올해 17이라면서요. 내년에 성인 되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지금 결혼만 하면 빚은 없던 일로 해드리죠. 오히려 5천만 원 추가로 드릴게요. 혼수도 포함해서. 이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직 애인데요. 학교도 다니고 있고 그 나이 때 시집간 사람 많습니다. 내가 뭐 나쁜 사람도 아니고 애를 귀하게 모실게요. 따뜻한 집, 좋은 옷,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게 해주죠. 병철은 고개를 떨군 채 입을 다물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이 집에 선택지는 없다는 걸. 어릴 적부터 딸을 누구보다 아꼈지만 이제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눌려 있었다. 그 애는요. 병철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순한 애입니다. 한 번도 말썽 부린 적 없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잘 살아야죠. 장대식은 교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다. 순하니까 더 잘 지낼 거고요. 내가 애한테 손대기라도 할까봐 그러세요? 그 순간 안방 문틈 너머에 서 있던 한지은은 그 말을 다 들었다. 목이 막혔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문틀을 꼭 잡고 있었고 손톱은 나무결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났다. 숨이 막히듯 숨을 삼키며 눈을 감았다. 나는 팔리는 거야. 그녀는 17이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대학에 가서 미술교육과에 진학하는 게 꿈이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친구들과 함께 서울 구경을 하고 학원에서 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며 미래를 상상하던 나날들. 그러나 지금 단 한마디로 무너졌다. 시집 보내자. 지은은 문을 열고 방을 박차고 나왔다. 세 사람은 동시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지은아, 넌... 이미숙이 벌떡 일어났다. 아니에요. 나 안 갑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사람입니다. 돈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팔지 마세요. 장대식은 고개를 갸웃하며 미소 지었다. 지금은 감정이 격해졌나 보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야. 아가씨. 현실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30살도 넘은 남자가 17 여자아이를 데려가서 아내 삼는 게 현실이에요. 이미숙이 다가와 지은의 팔을 붙잡았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우리 집이 왜 나만 희생해야 해요? 왜 나만? 지은은 울먹이며 외쳤다. 아빠도요? 나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병철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눈빛은 무기력했고 죄책감에 젖어 있었다. 내가 도망쳐서 뭐가 되겠니? 장대식이 조용히 덧붙였다. 밖은 춥고 무서운 곳이야. 여기서 살면 따뜻하고 안전해. 난 너한테 잘해줄 거야. 지은은 그의 말에 비웃듯 웃었다. 따뜻한 감옥일 뿐이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닌 삶에 무슨 의미가 있죠? 그날 밤 거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장대식은 웃으며 나갔다. 내일 다시 얘기해요. 아가씨도 생각 좀 해봐. 문이 닫히자 지은은 방문을 걸어 잠갔다. 창밖에서는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다. 낡은 노트북, 몇 벌의 옷, 그리고 아버지가 어릴 적 사준 스케치북 한 권. 심장이 뛰었다. 무섭고 떨렸지만 그녀는 알았다. 여기 남는 건 죽음이나 다름없다. 한지은은 그날 밤 집을 떠났다. 누구도 모르게 눈보라 속을 뚫고 눈은 밤새 내렸다. 전라남도의 작은 어촌 마을은 하얗게 덮였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얇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침이 밝자마자 동네 이장은 스피커로 방송을 틀었다. 오늘 한지은 양의 혼례가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참석해 주실 분들은 마을회관 앞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했다. 손은 바빴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딸이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새 문을 걸어 잠갔고 불도 켜지 않았다. 병철은 아무 말 없이 마당에 눈을 치우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마치 눈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를 지고 있는 듯했다. 지은아, 문 열어봐. 옷 입어야지. 손님들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해. 이미숙은 조심스레 문 앞에서 속삭였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결국 열쇠를 가져와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눈바람이 휘몰아쳐 이불 위에 희미하게 쌓여 있었다. 지은이가 없어졌어. 이미숙의 비명에 병철이 뛰어들어왔고 곧 마을 전체가 소란스러워졌다. 혼례를 앞두고 신부가 사라졌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장대식은 자신의 SUV를 몰고 분노에 찬 얼굴로 마당에 들어섰다. 무슨 짓입니까? 애가 어디 간 겁니까? 지금 시간 봐요. 예식 1시간 전입니다. 몰라요. 그냥 없어졌어요. 이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렸다. 잡아와요. 빨리.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제가 돈을 쏟아부었어요. 마을 잔치까지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고요? 그날 마을 청년 몇 명이 동원되었다. 눈 덮인 들판과 강가, 버스 정류장, 심지어 폐교까지 뒤졌지만 지은의 흔적은 없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전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눈 덮인 골목길을 걸어 마을 밖까지 나갔다는 것을. 지은은 얇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발은 젖은 운동화에 담요 하나 감은 것이 전부였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어두운 국도를 따라 몇 시간을 걸은 끝에 새벽 첫 버스를 탈 수 있는 고속도로 변 정류장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외딴 매점 하나, 낡은 벤치 몇 개가 있었다. 버스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공기 중에는 김이 서릴 정도로 추웠다. 지은은 매점 구석에 웅크려 앉았다. 손은 얼어붙고 입술은 파랬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서울. 거기 가면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시작할 수 있어. 다시. 버스는 오전 5시가 넘어서야 도착했다. 기사 아저씨는 처음에는 그녀를 태우기를 주저했다. 표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행선지도 막연했다. 그러나 그녀가 꺼낸 몇 장의 구겨진만 원짜리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서울. 꼭 가야 해요라는 말에 결국 태워주었다. 버스에 오른 지은은 좌석 맨 뒤에 앉았다. 두꺼운 커튼이 흔들리는 창가, 바깥 풍경은 흐릿했고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옆자리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고 고개를 숙였다. 배는 고팠고 몸은 아팠지만 눈은 감지 않았다.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절대 다시 돌아가선 안 되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오후였다. 센트럴시티 고속터미널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그중 지은은 단 하나도 아는 얼굴이 없었다. 도시의 공기는 차가웠고 말소리는 빠르고 낯설었다. 그녀는 무작정 사람들 뒤를 따라 이동했다. 지하철로, 버스터미널 밖으로 그저 흘러가듯 움직였다. 밤이 되자 그녀는 지하철 역사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엔 아무것도 없었고 배는 쪼르륵 소리를 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힐끔거렸고 몇몇은 수상하다는 듯 피해갔다. 한 여성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자 지은은 재빨리 자리를 옮겼다. 서울은 냉정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에서 자리를 잡았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몸을 웅크렸지만 손끝은 감각을 잃었다. 그런 그녀 앞에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다. 왜아? 거기서 뭐하니? 낮고 거친 목소리. 허름한 패딩 점퍼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었다. 손엔 국물이 든 스티로폼 컵이 들려 있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밥은 먹었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따라와. 추워 죽겠다. 여기 있으면 얼어. 그렇게 지은은 서울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을 따라갔다. 그 할머니의 이름은 나옥남. 오래된 시장 골목에서 아침마다 죽을 파는 노점 상인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시장 구석, 가건물 뒤쪽 창고에서 담요 한 장을 덮고 잠을 잤다. 춥고 낡았지만 누구에게도 팔릴 걱정 없이 잠든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새벽 5시, 시장 골목엔 아직 어둠이 남아있었다. 철제 셔터들이 내려간 가게들 사이로 김이 서리는 죽냄비의 연기가 피어올랐다. 나옥남은 낡은 유모차에 찬 죽통을 실어놓고 조용히 끌고 나갔다. 그 뒤를 머리에 모자를 푹 눌러 쓴 한지은이 따랐다. 죽 팔려면 새벽이 제일 바빠. 나 때면 사람들 안 사. 네, 도와드릴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조심스러웠다. 전날 밤 그녀는 나옥남이 쓰는 작은 창고 한편에서 잠들었다. 바닥은 차가웠고 담요는 얇았지만 누가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치는 일은 없었다. 꿈에서조차 쫓기지 않은 첫 밤이었다. 시장 한복판에서 죽 노점이 시작됐다. 나옥남은 능숙하게 그릇을 덜고 김치통을 열고 손님들과 익숙하게 대화했다. 지은은 옆에서 젓가락을 세팅하고 테이블을 닦았다. 말수는 적었지만 손은 부지런했다. 어디서 왔니? 전라도 쪽에서요. 가족은? 없어요. 그 대화는 거기서 멈췄다. 나옥남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남은 죽 한 그릇을 가득 담아 지은 앞에 놓았다. 먹어. 속부터 채워야 뭐든 하지. 지은은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한 채 그 죽을 천천히 떠먹었다. 미지근한 온도, 묽은 질감, 자극 없는 간. 하지만 지금까지 먹은 어떤 음식보다 따뜻했다. 며칠이 흘렀다. 지은은 시장 골목에서 잡고 죽 노점 일을 도왔다. 해가 뜨면 철물점 앞을 쓸고 재래시장 포장 박스를 정리했다. 돌아오는 건 고작 김밥 반줄과 캔커피 한 개였지만 누구에게도 팔리지 않는다는 감각은 그녀에게 무엇보다 값졌다. 그러나 서울은 오래도록 누군가를 품어주는 도시는 아니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슬슬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그 소녀 누구야? 거지 아니야? 요즘 도둑 많다는데 조심해야지. 한 번은 지은이 시장 입구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상인의 사무실에 가져다 줬다. 그런데도 넌 뭐하는 애냐는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우린 너 잘 챙겨줬다. 더 이상은 못 도와. 나옥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분명한 선이 있었다. 그녀도 시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조용히 유모차를 닫고 빈 죽통을 정리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섰다. 감사했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어디로? 일할 수 있는 곳. 아무데나. 나옥남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코트를 벗어 지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추운 데는 가지마. 그리고 그녀는 조그만 메모지 하나를 건넸다. 이 가게에 가봐. 우리 시장에 식재료 내려주는 곳인데 주인이 괜찮아. 일손 필요하다 했어. 메모지엔 홍대 앞 한옥가게, 김혜진이라는 글씨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홍대 앞번화가를 향해 걸었다. 시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벽에는 그래피티가 가득했고 젊은이들이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러나 눈부신 풍경 속에서 지은은 더욱 외로워졌다. 난 여기 어울리지 않아.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 골목 안으로 들어갔을 때 허름하지만 정리된 옷가게가 보였다.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셔터 앞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빗자루를 들어 셔터 앞을 쓸기 시작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10분쯤 지나 안쪽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너 뭐 하는 거니? 단정한 단발머리,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의 40대 중반 여성. 그녀가 김혜진이었다. 죽 노점에서 들었어요. 일할 사람 필요하다고. 돈은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청소라도. 혜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지은을 훑어보았다. 초췌한 얼굴, 야른 옷, 손등의 상처. 몇 초간 정적이 흐르다 그녀가 말했다. 이름은 한지은입니다. 나도 사람 함부로 안 믿어. 도둑질만 안 하면 청소부터 해, 바닥 제대로 닦고 선반 먼지 다 털어. 그렇게 지은은 다시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얻었다. 숙소는 없었다. 가게 뒤편 창고에 낡은 담요 한 장뿐이었지만 이곳 역시 누구도 그녀를 물건처럼 대하지 않는 곳이었다.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나서 혜진이 말없이 컵라면을 내밀었다. 이틀만 봐, 손 빠르고 머리 좋으면 다른 것도 시킬게. 지은은 라면을 받아들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서울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단 한 명씩 그녀의 존재를 묵묵히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었다. 그 밤 지은은 처음으로 미래를 다시 상상해보았다. 작고 허름한 헌옷가게 안에서 손에 스펀지를 쥔 채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사람으로. 가게 문은 매일 아침 9시에 열렸다. 김혜진은 정확했다. 문을 열고 창문을 닫고 의류 진열대를 바꿨다. 그리고 그 뒤를 한지은이 조용히 따랐다. 처음 며칠간 그녀는 말없이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옷걸이에 간격을 맞췄다. 일의 대부분은 눈치로 배워야 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고 틀리면 바로 지적받았다. 이건 이렇게 접는 거 아니야. 이 옷은 구김 생기면 못 판다고. 이 정도로 닦아서 먼지가 다 없어질 것 같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만 한마디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감사했다. 누군가 자신의 손에 일을 맡긴다는 사실,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밤에는 가게 뒤편 창고에서 잤다. 시멘트 바닥 위에 놓인 헝겊 담요 하나, 박스 위에 올려진 여행 가방 하나가 그녀의 모든 세계였다. 그러나 누구도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고 무서운 목소리로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시작됐다. 혜진은 점심 무렵 가게를 잠시 비우며 말했다. 택배 기사 오면 박스만 받아줘. 절대 혼자 풀지 말고. 알았지? 네. 혜진이 나가고 1시간쯤 지났을까. 건장한 남성이 가게로 들어왔다. 검정 점퍼, 무뚝뚝한 표정. 손에 큼직한 박스를 들고 있었다. 여기 HG 빈티지 맞죠? 네, 여기에 두시면 돼요. 남자는 박스를 내려놓으며 지은을 힐끗 쳐다보더니 툭 던지듯 말했다. 이런 데서 일하는 거 보니 딱 티나네. 네, 뭐, 말은 안 해도 알잖아. 요즘 이런 헌옷집에 붙어 사는 애들 다 그렇지 뭐.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나갔다. 그 순간 작은 모욕이지만 가슴 한가운데 박히는 말이었다. 딱 티난다. 자신이 티가 나는 존재라는 것. 사람들에게는 이미 불쌍하다는 라벨이 붙은 듯했다. 그날 저녁 혜진은 박스를 열며 짧게 말했다. 내가 기사한테 말 실수했니? 아니요. 그냥 이상한 말 몇 마디 하시고 가셨어요. 혜진은 아무 말 없이 박스를 정리했다. 그러다 무심히 던지듯 한마디를 덧붙였다. 세상은 친절하지 않아. 특히 약한 사람한텐 더 그래.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곱씹었다. 친절하지 않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선 적어도 자신이 인간으로 취급받는다는 것이 그것 하나로도 버틸 수 있었다. 며칠 뒤 가게에 고등학생 손님 2명이 들어왔다. 운동복 차림, 핸드폰을 들고 옷을 구경하며 낄낄 웃고 있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찾으시는 스타일 있으세요? 그냥 구경이요. 그중 한 명이 말하며 옷걸이 하나를 들어올렸다. 반팔 티셔츠. 지은은 손에 잡히는 땀을 느끼며 말을 이었다. 그건 빈티지 중에서도 희귀한 디자인이라 조심해서. 뭐야, 설교하러 왔어? 여기 직원이야? 진짜.
얼굴이 완전 피곤해 보여. 밥은 먹고 다니냐? 웃음과 조롱 사이의 경계. 지은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소녀들은 웃으며 가게를 나갔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조롱이 뇌리에 맴돌았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 말은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날 밤 창고 안에서 지은은 손등에 남은 먼지를 닦아내며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여기까지 와서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시 답했다. 그래도 여긴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곳이야.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이르게 나와 창문을 닦았다. 겨울 햇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혜진이 도착했을 때 가게 앞은 이미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지은은 손에 체크리스트를 들고 서 있었다. 선반 재정리, 거울 청소, 택배 확인, 그리고 SNS 계정도 만들어 봤어요. 사진 몇 장 올렸고요. 혜진은 순간 놀란 듯 눈을 가늘게 떴다. SNS? 요즘은 인스타그램으로 홍보 많이 하더라고요. 해시태그도 써봤고요. 반응은 아직 없지만 지은은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헌옷가게의 전경, 잘 정리된 선반, 웃으며 옷을 접는 자신의 모습. 필터도 넣지 않았고 화장도 하지 않았지만 사진은 이상하리만큼 정돈되어 있었다. 좋아. 계속해봐. 그 말 한마디가 지은의 마음속 어딘가를 뜨겁게 했다. 인정받았다는 느낌, 처음으로 괜찮은 일을 했다는 자각. 그날 이후 지은은 가게의 SNS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사진을 정리하고 자투리 시간에는 다른 옷가게 계정을 분석했다. 도시의 중심에서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한 아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침낭 안에서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던 지은은 조용히 혼잣말했다. 나는 쓸모없는 애가 아니야. 겨울은 천천히 물러가고 있었다. 홍대 앞의 골목길에도 햇볕이 길게 들기 시작했고 김혜진의 빈티지 가게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다. 가게 안에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다. 한지은. 그녀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 바닥을 닦고 옷걸이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김혜진은 그런 그녀를 유심히 지켜봤다. 처음엔 그저 도움손이 필요해 받았지만 어느새 지은은 없어선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SNS 계정도 그녀의 손을 거치며 조금씩 팔로워 수가 늘기 시작했다. 상품 사진, 입는 법 추천, 오늘의 착장 같은 짧은 콘텐츠들이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냈다. 댓글 하나, 이 옷 예뻐요라는 말에도 지은은 눈을 반짝였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요즘 택배 누락이 많대. 너 다시 확인해봐. 혜진은 다소 날카롭게 말했다. 네, 어제 송장 다시 체크했는데 아마 택배 쪽 실수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가게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고객은 이유 몰라. 그냥 실망하는 거지. 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꺼내 송장 번호 하나하나를 다시 조회했다. 배송이 늦은 원인, 포장 상태, 발송 시간까지 체크하면서 작은 다이어리에 메모를 해나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지 옷가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뢰 문제라는 것을. 며칠 뒤 SNS를 통해 첫 단체 주문이 들어왔다. 대학 동아리에서 공연 의상을 맞추고 싶다는 문의였다. 총 20벌. 가게 역사상 가장 큰 건이었다. 혜진은 고민 끝에 지은에게 물었다. 이거 내가 관리해 볼래? 제가요? 이제 내가 가게의 얼굴이니까. 지은은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 가게의 얼굴.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불러준 적 없었다. 밤마다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의상 사이즈표를 만들고 재고를 정리하고 필요한 스타일을 다시 촬영해 보냈다. 동아리 대표와의 연락도 모두 그녀가 맡았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모든 걸 순조롭게 주지 않았다. 의상 납품일을 하루 앞둔 날 밤. 가게에 남아 상품 검수를 하던 지은은 포장된 박스 중 일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총 20벌 중 5벌. 어이없을 만큼 큰 실수였다. CCTV를 확인해 보니 낮 시간대에 한 남성이 가게를 들렀다 나간 장면이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도난이야. 그런 것 같아요. 왜 내가 가게를 혼자 지키고 있었니? 말했잖아. 택배 받는 거 외엔 혼자 있지 말라고. 혜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 고객은 이미 입금까지 마친 상태였고 납품을 미룰 수도 없었다. 그날 밤 지은은 남은 옷들로 최대한 비슷한 스타일을 조합해 부족한 수량을 메꾸기 시작했다. 사이즈를 다시 조절하고 단추를 갈고 재봉틀을 꺼내 손으로 바느질을 했다.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결국 다음 날 약속한 시간에 맞춰 완성된 옷이 배송되었고 공연은 무사히 끝났다. 동아리 측은 만족했고 SNS에는 감사 메시지가 올라왔다. 그제야 혜진은 말없이 지은의 등 뒤에 커피를 놓으며 말했다. 생각보다 잘했다. 그 한마디에 지은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렇게 억울했던 것도 고됐던 밤도 다 사라지는 듯했다.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바닥을 닦고 옷을 고르고 실수를 만회하며 조금씩 올라선 그 시간들이 비로소 하나의 의미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지은은 엣지 빈티지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 SNS 관리는 물론 기획, 판매, 고객 응대까지 그녀는 점점 가게의 전반을 이해하고 배워나갔다. 혜진도 이제 그녀를 단순한 직원이 아닌 동료로 대했다. 지은은 시간을 쪼개어 밤마다 블로그를 운영했다. 서울에서 다시 태어난 소녀라는 이름으로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글은 솔직하고 담백했다. 아무도 묻지 않던 과거,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던 하루들을 천천히 꺼내 적었다. 서울의 바닥은 차갑지만 그 위에 내 손을 얹고 삶을 다시 닦고 있다. 나는 누군가의 자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 글들이 점점 사람들의 마음에 닿기 시작했다. 댓글이 늘었고 익명의 위로와 공감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혹시 HG 빈티지를 운영하는 분 맞으신가요? 대학 축제에서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창업과 회복 탄력성에 대해요. 지은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가슴 위에 얹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눈앞이 흐려졌다.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한지은에게 누군가가 말을 걸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가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피곤했지만 그 속엔 확실한 생명력이 있었다.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도시 한복판에서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바닥을 닦던 소녀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닦기 시작하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홍대 골목길에도 연분홍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따뜻한 바람이 가게 안으로 불어들었다. H 빈티지의 유리문에는 이제 매일 새로운 손님이 드나들었고 SNS 팔로워 수도 꾸준히 늘고 있었다. 한지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는 누군가에게는 빈티지의 매력,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다가갔다. 그날 아침, 김혜진은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다. 그녀는 지은을 불러 앉히더니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너 이제 혼자서 하나 해볼래? 지은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혼자서요? 가게랑 별개로. 내가 키운 브랜드처럼. 이름도 새로 지어보고 콘셉트도 정하고. 혜진은 노란색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이건 내가 모아둔 소액 펀드야. 원래는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더 필요할 것 같아. 대신 투자라고 생각해. 너도 책임지고 나도 지켜볼 거야. 지은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통장 복사본과 300만 원이 적힌 메모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말문이 막힌 채 그 돈을 내려다봤다. 누군가가 자신을 믿고 투자한다는 감각. 그것은 감격보다 더 묵직했다. 그날 밤 지은은 새 브랜드명을 정하기 위해 노트북 앞에 앉았다. 자신을 상징하면서도 단순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이름. 여러 조합을 고민하다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다. 자신의 이름, 한지은. 그녀는 메모장에 적었다. HJI, Hope, Joy, Identity. 희망, 기쁨, 정체성. 그녀가 잃지 않으려 애썼던 것들이었다. HJ의 시작은 작았다. SNS 계정 하나, 작은 블로그 하나,
그리고 가게 한켠에 마련한 HA 셀렉션 코너. 콘셉트는 분명했다. 지금의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옷은 누군가의 외모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조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지은은 고객과 소통하며 오늘 나를 위로해준 옷이라는 짧은 칼럼도 매주 올렸다. 어떤 날은 자존감이 낮아 보이는 20대 여성 고객이, 또 어떤 날은 면접에 실패한 30대 남성이 찾아왔다. 그들 모두에게 지은은 옷만 팔지 않았다. 작은 이야기와 공감의 말도 함께 건넸다. 하루는 한 중년 여성이 아이 손을 잡고 가게에 들어왔다. 아이는 유치원에 갓 입학한 듯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고, 여인은 군데군데 실밥이 뜯어진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다. 지은은 말없이 그 코트를 받아 수선해주고 무료로 HD의 봄 재킷 하나를 건넸다.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 참 따뜻하네요. 여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녀가 떠난 후 지은은 가게 한 구석에서 그날의 기록을 노트에 적었다. HJ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다. 이곳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무대다. 시간이 지나며 HJ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소규모 플리마켓에 참여하고 청년 창업 박람회에 이름을 올렸다. 판매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매달 블로그와 SNS에는 새로운 사연들이 쌓여갔다. 사람들은 옷보다 이야기에 반응했고 지은의 진심은 전달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처음으로 독립 매장을 열 기회를 얻게 된다. 가게 옆 골목에 비어있는 작은 공간. 임대료는 높지 않았고 혜진의 추천으로 조건도 좋았다. 그날 혜진은 조용히 그녀에게 열쇠를 건넸다. 이제는 진짜 내 자리야. 그 열쇠를 준 순간 지은은 오래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눈 덮인 들판을 달려나왔던 17의 소녀. 버스 정류장에서 떨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지금 그 소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다. 새 매장은 크지 않았다. 벽에는 직접 그린 벽화를 붙였고 입구에는 작은 화분과 손글씨로 쓴 문구를 걸었다. 당신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존엄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픈날 고객이 몇 명 오지 않았지만 지은은 만족했다. 그녀는 매장 구석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벚꽃이 날리고 있었고 작은 바람에도 꽃잎이 춤췄다. 문득 오래된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은아, 우리야, 엄마, 아빠, 뉴스에서 내 얘기 들었어. 한 번만 만나줄 수 있겠니? 지은은 핸드폰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감정이 복잡하게 몰려왔다. 복수도 증오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외면해왔던 과거가 다시 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가 만든 이 길 위에서 나는 끝까지 서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녀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찾아오든 그녀를 기억하지 않든 이곳은 이제 지은의 세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팔리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세우고 자신만의 가치를 입고 있었다.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6월의 뜨거운 햇살이 유리천장을 통과해 전시장 안까지 내려앉았다. 202 X 청년 창업 박람회가 한창인 가운데 부스마다 사람들이 오가며 새로운 브랜드를 살펴보고 발표자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풀어놓고 있었다. 한지은 역시 그날 작은 발표 무대에 서 있었다. 브랜드 HD의 대표로 자기 서사에 힘을 입은 브랜드라는 주제로 짧은 연설을 맡았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수없이 스스로와 싸워온 시간들이 있었기에 마이크 앞이 두렵지는 않았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누구도 저를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이야기를 입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옷보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옷을 파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입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짧은 박수가 이어졌다. 몇몇 관객은 눈시울을 붉혔고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그녀의 브랜드를 검색했다. 지은은 무대를 내려와 천천히 부스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그때 익숙하면서도 잊고 싶었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지은이 맞네. 정말 너였구나.
지은은 그대로 멈춰섰다. 그녀의 등 뒤에 서 있는 사람. 낮고 느릿한 말투, 과하게 기름진 목소리. 돌이킬 필요도 없이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장대식. 과거, 자신을 돈으로 사려 했던 남자. 지옥 같은 홀레날의 주인공. 그가 지금 이 자리에 박람회에 와 있었다. 지은은 천천히 돌아섰다. 장대식은 여전히 번드르르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어딘가 달랐다. 얼굴빛은 탁했고 눈가는 깊게 꺼져 있었다. 그는 손에 명함 뭉치를 들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사업 제안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지은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잠시 그녀의 얼굴을 보고 주춤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봤나? 너도 어디 투자하러 왔어? 지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여기 발표하러 왔어요. HGI 대표로. 그 순간 장대식의 표정이 굳었다. 그제야 그는 눈앞의 여성이 누구인지 기억해냈다. 눈빛에 당황과 불신, 그리고 순간적인 두려움이 스쳤다. 지은이, 너 서울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뭐요? 지은은 조용히 웃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람을 기억으로만 평가하네요. 전 이제 그 기억에 머물지 않아요. 난 그때 미안했어. 내 부모님도 힘들었고 나도 나름대로. 그만하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지금 무슨 말을 하든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나는 당신이 만든 운명을 거절했고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슬쩍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장대식은 그 시선을 의식하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한 손으로 지은의 팔을 살짝 잡으며 낮게 말했다. 이런 데서 이런 얘기하는 건 실례 아니냐? 지은은 팔을 뿌리쳤다. 당신이 내 인생에 한 짓은 실례 정도가 아니라 폭력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나는 그 폭력을 내 발판으로 바꿨어요. 당신은 나를 사려 했고 나는 그 기억을 부수어 내 세계를 만들었어요. 장대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사라졌다. 남겨진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에게 집중돼 있었다. 어떤 이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어떤 이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의 SNS에는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과 함께 게시물이 올라왔다. 박람회에서 HGI 대표님을 봤습니다. 어떤 남성과의 날선 대화였지만 그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자기 이름으로 세상을 다시 정의한 느낌이었습니다. 댓글은 수십 개씩 달리기 시작했다. 진짜 멋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나도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두고 작은 사무실 안에서 노트북을 켰다. 그날의 일을 기록하기 위해 나는 과거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과거에 복수하지도 않았다. 대신 내가 만든 세상 안에서 과거는 단지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그 사람은 몰락했지만 나는 떠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HD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입점 제안을 보내온 것이다. 드디어 브랜드가 본격적인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다. 혜진과 회의를 마친 후 지은은 혼자 남아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시원하고도 가벼운 오래된 먼지를 날려버리는 듯한 바람. 그녀는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자신에게 다시 속삭였다. 나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나는 나를 선택한 사람이다. 그 말은 이제 선언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직 끝이 아니란 걸.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라는 걸. 6월의 끝자락, 여름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번지기 시작한 어느 오후였다. 한지은은 가게 안 회의실에서 브랜드 전략팀과 미팅을 마친 후 혼자 남아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메일함에는 수십 통의 협업 제안이 도착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KBC 다큐멘터리 팀 말하지 못한 소녀들 제작 제안. 제목을 읽는 순간 지은의 손끝이 멈췄다.
조심스럽게 내용을 열어본다. 제작진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청소년 조음 및 인권 침해 사례를 추적하고 있었고, 지은의 과거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다큐의 중심축으로 삼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당신이 겪었던 사적인 일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공적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 현실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지은은 노트북을 덮었다.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동시에 차가운 긴장이 등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벌써 몇 년 전 그 사건을 묻었다. 용서했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복수는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다.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그 침묵을 깨야 할지도 모른다. 그날 밤 지은은 옛 다이어리를 펼쳤다. 먼지 쌓인 표지. 그 속엔 도망치던 밤, 시장 노점에서 만난 할머니, 쓰레기장 옆에서 먹은 컵라면, 첫 SNS 게시물까지 모든 기록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쓰인 문장. 나는 언젠가 말할 수 있을까?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로서. 그 문장이 이제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지은은 김혜진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대표님, 혹시 다큐멘터리 출연 제안 받으셨다면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혜진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 담담하게 대답했다. 지은아,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야.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말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지만 말하는 순간부터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해. 사람들이 모두 너처럼 선하지는 않으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다큐팀과 첫 인터뷰를 가졌다. 스튜디오 한켠 흰 배경 앞에 앉은 지은은 마이크를 단 채 조용히 숨을 골랐다. PD는 마지막으로 묻는다. 실명으로 하시겠어요? 지은은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예요. 한지은. 도망친 신부였고 팔리려던 아이였고 지금은 나 자신의 삶을 다시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지은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그날 집안에서 몰래 들은 대화, 혼례식 전날의 공포, 도망치던 밤의 눈발, 처음 서울에 도착해 겪은 배고픔과 모욕, 시장 골목의 냄새와 희망을 입은 첫 순간까지. 그녀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감정적으로 고조되지도 않았다. 대신 마치 누군가의 손을 잡아 이끌듯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말해나갔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소녀들이 조용히 울며 희생당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그 침묵은 계속될 겁니다. 인터뷰 영상은 촬영 후 한 달 만에 방송되었다. 전국 방영. 타이틀은 나는 팔리지 않았다. 한지은의 선택이었다.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은 뜨거웠다. H의 홈페이지는 일시적으로 마비되었고 브랜드 SNS에는 수천 개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응원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일부는 냉소적이거나 비난 섞인 말들이었다. 브랜드 홍보하려고 과거 팔아먹냐? 동정심 마케팅 그만 좀 해라. 감동은 했지만 다큐에 얼굴까지 드러내야 했는지 모르겠네. 지은은 모든 댓글을 직접 읽었다. 때로는 눈물이 핑 돌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끝까지 스크롤을 내렸다. 마지막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나도 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말 못하고 숨기기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세상 앞에 당당해질 수 있다면 이 선택은 옳았다고. 얼마 후 그녀는 초청을 받아 한 대학교의 강연장에 섰다. 연단 위 조명이 그녀를 비추고 수백 명의 청년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은은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망가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살아온 사람일 뿐입니다. 과거를 드러낸다는 건 용기가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지 주머니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바로 그때의 채무 계약서 사본. 딸을 혼인 조건으로 채무를 탕감한다는 문장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이게 증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걸 찢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살아온 현실이니까요. 저는 이 종이를 없애는 대신 이 종이에 제 이름으로 또 다른 삶을 쓰겠습니다. 청중은 침묵했고 이내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핸드폰을 꺼내 그녀의 말을 녹음했다. 그날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는 증인의 얼굴이었고 창조자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자기 삶의 저자였다. 비가 오는 날이었다. 여름 장마의 첫날, 거리에는 우산이 빼곡했고 빗물이 가게 유리창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HJ 매장의 조명은 따뜻하게 켜져 있었지만 창밖 세상은 흐리고 무거웠다.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어젯밤 강연 이후 그녀의 이름은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올랐다. 실명을 밝히고 폭력의 구조를 드러낸 여성으로.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응원했고 동시에 질문했다. 그날 아침 그녀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등기로 도착한 낯선 봉투. 발신인은 익숙한 이름이었다. 이미숙. 그 이름 앞에서 지은은 오랜 침묵에 잠겼다. 몇 초 동안 손이 멈추었고 눈이 서서히 흔들렸다. 편지를 조심스레 뜯어 읽었다. 지은아, 나는 아직도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눈빛을 기억한다. 그날 너의 등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엄마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내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미안한지 언젠가 내 얼굴을 다시 보면 꼭 말하고 싶었다. 서울에 간다. 비 오는 목요일, 너 있는 곳 앞에 서 있겠다. 오지 않아도 돼. 그냥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편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 지난 몇 년의 시간을 짓누르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오후 3시, 지은은 고객 응대를 마치고 매장 문을 닫았다. 스태프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조기 마감할게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가게 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분주히 오가고 차는 빗길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지은은 가게 앞 화분을 정리하고 우산을 들었다. 그리고 거리의 저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수척한 얼굴, 낡은 베이지 코트, 검은 우산. 그리고 두 손을 꼭 모은 채 서 있는 모습. 이미숙이었다. 둘은 몇 초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지은은 한 걸음씩 다가갔고 어머니 역시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수년의 시간 끝에 두 여인은 다시 마주했다. 잘 있었니? 첫 마디는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왔다. 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다. 비가 옷깃을 적셨고 우산 사이로 어머니의 눈물이 섞여 떨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잘 살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이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너를 그렇게 보낸 거 매일 후회했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그때 나를 막지 않았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억눌린 울음처럼 떨렸다.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약했어. 무서웠고 그 순간 내가 날 똑바로 쳐다보는 게 더 무서웠어. 내가 얼마나 단단했는지를 그제야 알았거든. 엄마가 널 팔았다는 죄책감보다 내가 날 버렸다는 죄의식이 더 컸어. 지은은 눈을 감았다. 오래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는 나를 팔았고 난 엄마를 버렸어요. 우린 서로를 2번 떠났네요. 맞아. 2번이나. 두 여인은 조용히 빗속에서 서 있었다. 눈물과 비가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다. 잠시 후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근데 이제 3번째는 달라야 해요. 지은아, 엄마, 나는 엄마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내 삶을 위해 필요한 일이니까. 이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단 말 100번도 했어. 마음속으로. 근데 그걸 내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인 것 같아서. 지은은 그녀의 손에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작은 화분.
그 안에는 연분홍색 작은 꽃이 피어 있었다. 이건 죽을 팔던 그 시장 할머니가 저한테 처음 준 거예요. 엄마가 다시 살아보겠다면 이걸 잘 키워주세요. 이미숙은 화분을 품에 안았다. 그 작은 꽃 한 송이에 그리움과 후회와 희망이 모두 들어있었다. 며칠 후 지은은 다큐팀의 요청에 후속 영상을 제작했다. 제목은 화해는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용서는 시간이 하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 사람이 나처럼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영상은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HJ는 단단한 철학을 지닌 브랜드로 입지를 굳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은 자신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은 딸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른이 되었고 증인이 되었고 창조자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선선했다. 홍대 거리에는 붉고 노란 낙엽이 흩날렸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얇은 재킷에서 두꺼운 니트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HI 매장 앞 지은은 매뉴얼북을 다시 쓰고 있었다. 직원이 늘고 업무가 체계화되면서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많아졌다. 그녀는 매뉴얼 맨 첫 장에 손글씨로 이런 문장을 썼다. 우리는 옷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자신을 믿게 하는 감정을 판다. 그녀는 알았다. 진짜 브랜드는 무엇을 파느냐보다 어떻게 살아왔느냐로 만들어진다는 걸. 그리고 그 길 위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한 번도 후회하게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한 청년이 가게를 찾았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대학 시절 HJ의 첫 서포터로 활동하던 그 청년은 이제 청년정책개발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서류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대표님, 서울시랑 협업해서 2기 청소년 브랜드 창업 지원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어요. HJ를 중심 모델로 삼고 싶어요.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자립의 서사를 전파할 수 있는 방향으로요. 지은은 서류를 받아 조용히 읽었다. 복잡한 용어들 속에서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프로젝트명이었다. 내 이름으로 사는 법.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프로젝트 사전 간담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그녀는 연단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릴 적 저는 제 이름이 수치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고 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서울에 와서 제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지은. 그 이름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의지가 담기도록 매일 일했고 매일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팔린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삶을 되사온 사람이라는 거요. 그날 강연장을 떠난 뒤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지은아, 나 이제 식당에서 일해. 작지만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처음 가스비를 냈어. 꽃도 아직 살아있어. 엄마. 그녀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닫았다. 엄마도 자신처럼 제 몫의 삶을 다시 사기 시작한 것이다. 계절은 다시 겨울로 향하고 있었다. HJ는 이제 직원 10명, 온라인몰을 포함한 2곳의 매장, SNS 팔로워 5만 명의 브랜드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숫자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매주 한 편의 에세이를 썼다. 팔리지 않은 마음들이라는 블로그 연재. 그곳엔 고객들의 사연, 그녀의 하루,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건네는 짧은 응원이 담겨 있었다.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 스스로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그 문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장되고 공유되고 인용되었다. 그녀는 어느새 단지 브랜드 대표가 아닌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 있었다. 1년 후 지은은 한 출판사의 제안으로 책을 냈다. 제목은 단순했다. 나는 나를 샀다. 책에는 그녀의 삶이 그 모든 계절과 눈물과 바람과 돌파의 순간들이 녹아 있었다. 출간 기념 북토크에서 사회자가 물었다. 한지은 대표님, 만약 과거의 자신에게 한 문장만 전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대답했다. 그 누구도 너를 가두지 못한다고. 내가 내 이름을 다시 부르면 세상도 결국 따라 부르게 될 거라고. 그 말에 객석 여기저기에서 눈시울을 닦는 손이 보였다. 젊은 여성, 중년의 어머니, 학생, 그리고 몇몇 남성들까지.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 매장에 남아 조용히 조명을 껐다.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어있는 거리, 하지만 차갑지 않았다. 그녀는 매장 문을 잠그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내가 내 삶을 산다. 그리고 돌아서서 조용히 걸었다. 등 뒤로 가게 간판이 반짝였다. HJI, Hope, Joy, Identity. 그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이름을 되찾은 이들의 작은 성지였다. 그녀는 팔리지 않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삶을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살아내는 중이었다. 끝.